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상고심의 의의와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고심의 공부를 계속해서 상고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심의 절차는 상고의 제기로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상고 제기의 방식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제375조는 상고를 하면은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합니까?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고 기간은 7일로 한다. 네, 상고 대상 판결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때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해야 하겠지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 그리고 상고 제기 기간이 7일인 것은 항소의 제기 절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원심법원에서 상고법원으로 보내기도 전에 원심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76조 1항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심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376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376조에 의해서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즉 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역시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상소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상고장이 제출이 되면 원심법원이 기각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법원에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해야 됩니다. 그럼 소송기록을 접수한 상고법원에서는 이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것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78조 1항에 보시면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그렇죠? 누구에게요?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즉 우리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됐다라고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378조의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통지를 받게 되면 379조에 의해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의 재판을 설명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상고이유서도 마찬가지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기간도 같고, 그 경우 344조 즉 제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소 제기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상고이유서 제출의 효력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에서 이 표현된 사실이나 소송기록을 인용을 하면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잘 쓰려면 원심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 같은 것을 잘 검토해서 다퉈야 되겠지요. 만약에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되기 때문에, 기각당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역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실무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상고심에서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빠지고요. 상고장에 이미 상고이유를 기재한 경우가 있는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어도 상고심에 들어가서 심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이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면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죠. 이것도 항소심의 경우와 같습니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을 해서 서로 어떤 내용으로 상고이유가 제출이 됐고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제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고의 제기를 통해서 답변서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등이 제출이 되고 나면 상고심의 이제 심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상고심의 심리에는 다소 다른 1심이나 2심과 다른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86조에 보면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변호인만이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고요. 변론 능력도 상고심에서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론 방식은 1심과 2심에서처럼 주장하고 입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그러니까 상고이유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에 의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고심의 심판 범위는요, 384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가 역시 중요하죠.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3호, 즉 상고이유에서 봤던 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고요. 2호는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고, 3호는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4호는 즉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없지만 1, 2, 3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 판결은 서면 심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해서 390조 1항에서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 또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이 대부분 실무 관행이죠. 대법원에서. 다만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개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론을 열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변론이라는 것이 또 다른 상고심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고심의 심리를 거쳐서 상고심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399조 2항, 399조에서 전장 2장 항소의 규정은 본장 3장 상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심판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항소에 관한 364조 규정, 364조 4항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이 돼서 상소 기각의 형태로 준용이 되겠지요. 그 밖에 상고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고 이유가 있다면 파기를 하고,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파기에서 자판하는 것을 보통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상고심은 파기 자판보다는 파기 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5심 잘못된 원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판단해봐라 하고 원심으로 다시 돌리는 파기 환송 판결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4, 5심의 형태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항소심은 속심 절차, 원칙적으로 속심 절차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공부하면서 공동 피고인을 위해서 파기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렇죠? A라는 공동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똑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데 피고인에게만 유죄가 선고된 경우 A에 대해서 파기하면서 피고인을 위해서도 파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를 항소심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상고심에서도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을 공부하면서 봤던 판례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이라 그래서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한 후에 그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파기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신급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기 때문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무적 파기환송이 되는 것이고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있는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역시 환송을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사건을 원심 판결에 파기환송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파기, 이송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파기,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파기, 자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90조 1항에 따라서 상고법원은 어떤 경우에요? 충분히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환송해서 다시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충분히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파기해서 재판을 하니까 파기, 자판이 되겠습니다. 자판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이런 자판이 되겠죠. 그리고 368조의 규정,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고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파기 자판 판결, 상고심의 파기 자판 판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판서, 대법원의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판결을 공부해 왔는데 그러한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이 강의에서도 그렇고 상고 이유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상고심 재판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경우죠. 단위를 잘못 썼다든지 숫자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 판결 정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상고심 판결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상고법원은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검사나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판결로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은 판결 정정 신청은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판결을 정정할 때에는 정정하는 판결은 변론 없이 바로 고칠 수 있고요.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심 판결 정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고심 판결의 정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정정 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211조 1항은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죠. 그와 같은 경정 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보다 간단하게 400조와 401조에서만 이렇게 401조에서 상고심 판결의 정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경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고심 판결의 정정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판결 정정에 대한 판례를 하나 읽고서 상고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7년 7월 30일자, 31일자 87초 40 결정의 내용인데요.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 정정 신청 이유의 요지는, 그러니까 신청인이 400조에 기해서 판결 정정 신청을 했나 본데 그 이유의 요지가 대법원이 당원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판결에서 당원이라고 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87도 1057 횡령사건에 관해서 1987년 7월 7일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등을 격려한 것은 신청회 민 아무개에 대한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체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의 횡령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즉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역시 원심 판결에 체증법칙 이외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형사소송법 400조 1항에 규정된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여서 무죄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확정 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 지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상고심 판결 정정에서 말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기나 그런 것,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체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정정해달라는 것은 상고심 판결 정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사유가 있다면 뭔가 재심사유나 비상상고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을 다투는 비상상고 절차에 비상구제 절차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고심 판결의 정정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와 같이 명백한 오류, 오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항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고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상소에 대한 학습이 일응 맞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